여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테이프 커팅이 앞서가지고 사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안쪽으로. 수설 관장님하고 안 보이시죠? 네, 또 관장님 예, 됐고요. 한번 좀 알아보자. 테이프 커팅 옆에 있잖아. 이거 하나 쓸까? 한 번 더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내려주세요. 이쪽으로. 일단 사진부터 한번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실 분들은 다 찍으시죠. 자, 사진 필요하신 분들은 인증샷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1분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사진님 다 찍으셨죠? 자, 이제, 가위하고 장갑 좀 다들. 관장님 좀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가위하고. 살짝 거리를 조금씩. 자리 하나 있는데 관장님도 들어가시죠. 왼손으로는 좀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가위 작아 끼신 분들은 절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아 끼신 분들은 가위 받으시고 잡아주시고 이 장면을 잠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 사진 좀 잠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사진 작업 다 끝났고요. 예, 테이프 커팅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바랍니다. 자, 저부터 받았어요. 가위하고. 자, 이거는 이어서 저희 과학교육은 학예사로부터 저희 전시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학예사님께서 좀 말씀 도와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학예영사 박용훈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까 공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예라는 걸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라는 아주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렇다면 뭐 서예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좀 보여드리고 이 특성이 잘 발휘되어 있는 서예 오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아주 좀 교양적인 의미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그 구분도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서예의 예술성과 그걸 어떻게 감상할 건가에 대한 감상법에 대한 얘기를 풀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서예 오체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그 서예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한 서예 오체 자체는 서예 이제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과정까지 거기에 좀 녹아냈는데요. 많은 지식을 담기보다는 여기 오셔서 서예라는 예술행위를 좀 지금도 좀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이 아닐까 하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80년대까지는 그 한국의 뭐 이완이라든가 김환기 이런 작가들이 서양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어찌 보면 동양적 선을 매개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서양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작가들 현실을 보게 되면 미술하는 분들하고 서예하는 분들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둘 예술 영역 간에 큰 교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예도 현대 예술의 하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그 기본을 생각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전시로 들어가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 받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좀 뒷그룹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오십시오. 다 들어온 다음에 하시죠. 네. 길게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을 넓게 좀 표현하세요.
일로 들어오시죠. 일로 다 들어오시죠. 다 들어오시죠. 예, 뒤에 오신 거 보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으시고 약간 저한테서 요만큼 기준에 끌어주시면요.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희 송화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박영훈이고요. 이 전시를 이제 기획했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관장님 인사 말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를 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의 시작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뽑았어요. 흔히들 우리가 서예하면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예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기운 생동도 있는 것 같고 잘 쓴 것도 같고 보통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엔 오른쪽이고 선생님들은 왼쪽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보통 이제 학서 과정에 있다고 하죠. 이제 반듯반듯하게 이제 연습하는 그런 장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을 대비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전시를 시작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작품을 보면 여기 서예하시는 분들 말고요. 저기 우리 직원분들 좀 들어와 주세요. 직원분들. 예, 일반인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검은 거는 먹으로 쓴 글자고 여백은 종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한자를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게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한자 아는 사람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글자는 어떻습니까? 대충 읽을 수 있겠죠? 국정, 촌심순, 관청, 민자한, 처현, 부화소, 자효, 부신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다르면 천심이 순하고 관이 청량은 간직하면 민은 백성들은 좀 편안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좀 알 수도 있는 것 같고 글자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뭐 한석봉 서체로 다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예계나 이런 데서 예술계 평가는 오히려 좀 그렇습니다. 이쪽 작품이 오히려 더 이렇게 기분 생동이 있고 뭔가 변화를 주고 서예답게 썼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고 여기 있는 작품을 보면 한 6개월, 9개월 썼을래나 반듯반듯하게 연습은 잘했네 이런 식으로 평가는 박하합니다. 그러면 이쪽 글자들은 다 잘 쓴 거고 이쪽 글자를 또 못 썼거나 또 반대로 이쪽 글자는 잘 쓰고 이쪽 글자는 못 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글자를 쓰는 단계에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자기의 정성이 들어간 작품으로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작품을 굉장히 좀 대비되는 두 작품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서예를 감상하기 이전에 서예는 아무래도 다른 예술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예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특성을 알아야만 또 서예 접근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만 돌리셔도 되고 앞구름은 조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서예는 5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쭉 읽어가겠습니다. 서예는 문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개 한자로 써져 있고 문자라는 기본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자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실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용성이 머물러 있다면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용성 속에서 예술을 어떻게 발현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고 있는 건 실경창의 편지글인데요. 편지는 굉장히 이제 사적이지만 또 누구에게 안 그러지만 여기서도 보면 자기 친구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와 이제 어떤 평론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가는 실용적인 목적의 글이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서예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초서를 쳤지만 초서 수식으로 굉장히 단정하게 예쁘게 잘 쓴 초서 글씨입니다. 장간의 대열이라든가 글자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편집글이라는 실용성에다가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담아서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서예 개관의 작품 중에도 이러한 편집글이 연장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예는 손예술입니다. 전문가 회의를 기본으로 하고 손을 듣지 않으면 서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앞부분에 얘기한 기본을 말씀드리는데 써지는 글자에서 나머지 법에게 백이 어떻게 조합하게 구성이 아니라 구성이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예술적인 어떤 단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와 글씨가 써지고 나면 이런 백이 전체적으로 조합하게 되어 있는지 또는 기분 생동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곳이 서예작품 작가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예는 일회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작가가 같은 시간대 같은 조건으로 글을 쓰는 똑같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왕이지라고 하는 중국에서 서예 성인을 그리는 사람도 난정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숨기고 나서 쓰려니까 똑같이 못 쓴다고 하고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보다는 우리 서예들을 좀 쓰는 것보다도 한기로를 쓰는 조선 중기시대 유명한 한기로라는 사람도 술과 이거랑 연결되는 구사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전에 대련을 써줘야 되는데 자기가 기분이 안 나니까 술을 먹고 안 쓰다가 딱 자기가 총기가 따가워서 한다는 순간에 치료를 열리는 걸 뜯어다가 썼다라는 그런 구사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어떤 그 일회성의 그런 요소가 가능한 서예가 그런 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의 다섯 가지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건 안 되고 서예랑 작품을 얘기하려니 우리가 지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상법에 대해서 좀 알고 서예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예를 어떻게 감상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서예 또한 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본적인 그 분석법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관적 감상입니다. 모든 작품들, 미술 작품이 됐든 음악 작품이 됐든 처음 들었을 때, 봤을 때 자기가 좋은 느낌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감정이 없다면 그 작품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듭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직관적 감성이라는 것은 그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그대로 보며 감상하는 것입니다. 즉 세부분법이나 조형방법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작품 전체가 주는 느낌이 매우 힘있고 좋아 또는 유연한 느낌이 나는 좋아 이런 자기 느낌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감상자가 어느 비 오고 축출한 날 봤을 때랑 자기가 되게 밝고 기분 좋은 날 봤을 때 그 작품의 느낌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상자의 애호나 감정들에 의해서 그 작품이 틀리게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술 작품을 하거나 예술사를 한다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 분석 감상을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뜯어보는 거죠. 저희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전체 구성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서예는 글자를 갖고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글자 예술이기 때문에 글자의 짜임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붓이라든가 먹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외에 더 많은 종류들이 많습니다. 붓을 사용할 때도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서예분들은 뭐 역봉이냐 장봉이냐 순봉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글자의 느낌들을 다 세세히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보고 갈래요 이럽니다. 그래서 다 뺐고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작품의 구성이라는 건 전체 구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림으로 따진다면 구도와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장법이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가능한 우리 말로 따지면 반갑고요. 그래서 이런 장법이나 구성이 단조로우면 균일하고 안정적인 통일미가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지금 이황 선생님의 작품을 보는데 이황 선생님의 인성 자체가 그냥 드러납니다. 여기에 아주 단정하게 쓰셨고요. 장법이 변화로우면 작품의 변화와 율동감을 주면서 전체적인 조화미가 느껴진다고 하죠. 아까 첫 작품과 같이요. 양사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 용자랑 호가 마치 용호상극박을 하듯이 싸우는 듯도 하고 글자 크기가 막 자리자리 넘나들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어떤 작품 구성, 장법의 변화가 작품에 큰 차이를 준다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글자의 짜임입니다. 글자의 짜임은 결구라고 해서 서예에서는 굉장히 그 글씨의 표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두 개를 뽑았는데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가로로 긴 형태의 짜임과 세로로 긴 형태의 짜임을 뽑아봤습니다. 같은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봉송하면서 쓴 글인데요. 부분도로 떼서 보면은 봉송이라는 글자가 옆으로다가 가운데로 좀 퍼져 있는 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구사맹의 글자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자도 엄성의 글씨는 옆으로 좀 푹 퍼지만 데 반해서 구사맹의 글씨는 좀 날카로운 듯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봉송하면서 보내는 권강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이 조경에서 벽이 그냥 경이 아니라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으로 이제 그 특사가 알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이 권강윤이라는 아들이 이제 모시고 가는 거를 친구가 이제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이 권강윤이라는 사람이 효자라고 예천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불리고 효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혼자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글은 친구로서 친구랑 친구 아버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런 거에서 좀 더 옆에 있는 글자의 공식성보다는 좀 더 푸근하고 옆으로다가 여유가 좀 느껴지는 채로 일부러 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조언이나 그건 아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분석적 감상에서 저희는 붓과 먹에 사용해서 먹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좀 이렇게 끌고 와봤습니다. 붓과 먹의 사용 역시 글씨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붓과 먹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작품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붓이 머금고 있는 먹물의 양에 따라서 글자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틀립니다. 이 신천이게 쓴 왼쪽에 마른 필체 글씨는 마치 저 사람이 먹이 모자라서 일부러 저렇게 이제 갈필로 썼나 할 정도로 아주 갈필로다가 좀 그 사람 깐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품성이 드러날 정도로다 이제 글을 쓴 데 비해서 아무래도 먹물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 글씨가 윤택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좀 풍부한 듯한 느낌을 주고 최철견의 글씨는 굉장히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이 수균한 듯하면서 인기가 있는 글씨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따놓은 글씨들을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서예 오체를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서예 오체를 쓰시는 이제 동방대학원의 이제 대학원 교수님이 찍은 영상을 좀 이렇게 빌려서 여기 이제 전시했고요. 자, 조금만 여기 이제 비켜주시면 이제 1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유물이 걸리는 2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예 오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5가지 서체를 요거는 사실 뭐 서예인이 아니고 서예를 써본 사람 아니더라도 교양적으로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선에서 작품 설명도 했고 그런 선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다 송암에서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데 작품 빌리지 않고 송암에서 이제 있는 작품들을 뽑았고요. 색깔들도 진나라는 자기네가 물을 숭상했기 때문에 흑색입니다. 또 그걸 뒤엎고 나온 한나라는 빨간색, 중국의 중심을 이뤘던 당나라는 황색. 그 다음에 행서는 거기서 고행적으로 나갔다 해서 백색을 쓰고 초선은 녹색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서 녹색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체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전시는 저쪽 나가서 체험 공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하려니 좀 많이 긴장되는데요. 그냥 기본을 그냥 읽고 국어책 읽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서는 잘 아다시피 예서와 함께 지난 시대까지 널리 이제 쓰던 서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있었던 각골문 이런데 금성문에서 온 이제 고문이라든가 대전 소전을 거쳐서 발전을 했고요. 진나라 때 이사가 정비했다라고 하는 소전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은 선에 굵고 가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해갖고 같은 이렇게 간격을 보게 되죠. 근데 밑에 선이 둥글고 또 모나지 않아서 흔히 원필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 같고요. 글자의 획과 획이 맞닿는 자리에 흔적도 없고요. 가로와 세로의 획은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장방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옆에 오게 되는 좀 더 쓰기 편한 예서가 나오고 또 잇따라서 행서, 초서, 해서들이 나오면서 전서는 이제 예서랑 함께 이제 의례적인 글쓰기로 다 좀 남게 되고 나중에 청나라 때 와야 다시 이제 부흥이 되는 거고요. 예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빠져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빨리빨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서는 노예 예자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배울 때는 이제 뭐 그냥 노예 같은 사람들이 아주 뭐 하등한 사람들이 쓴다 막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아니고요. 중국 진나라의 하급 관리에서 왜냐면 앞부분에 그 전서라는 것은
굉장히 기록적인 글씨체잖아요. 그거를 딱 똑같이 모두 안 나게 둥그리고 똑같은 간격으로 같은 힘으로 주고 하려면 이거는 정말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중앙에 진나라 황제 한 사람만이 명령을 내린 것이 그 당시 아마 중국 인구가 1억이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의 촌향까지 전달이 되려면 수많은 문서가 베껴 써지거나 또는 성 단위에서 재작성이 되거나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걸 다 누가 했겠습니까? 하급 관리들이, 서기들이 하는데 너무 글쓰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필대로 쓰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속도랑 이런 걸 좀 이렇게 빨리빨리 쓰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랑 굵기에 좀 변화가 생기고 끝은 둥그렇게 마감을 안 하고 그냥 끝을 놓다 보니까 약간 모가 나고 방필이라고 하죠. 그런 글씨로다가 이제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나라 하급 관리가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제가 못 외워서 죄송한데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진나라 이제 그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진나라의 그 이제 재상이 이제 서체를 통일해놨고 우리가 이거로다가 전국 통일을 해가려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거기에 반하는 이제 글씨체가 나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마치 정조대왕 때 이제 그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막 이렇게 이제 편하게 쓰는 거를 이제 순정문으로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다가 진시황제가 그 관리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 어? 진나라의 권위를 퍼뜨려뜨리는 왜 이런 글씨를 쓰냐? 그러니까 그 하급 관리들의 실태랑 왜 그렇게 쓰게 되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제 죽을 죄를 졌어오나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풀어주고 오히려 좀 간직도 올려줬다고 하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소전의 그 어떤 이제 장방형의 자형에서 예서는 좀 더 정방형을 거쳐서 가로록이 이제 그 자형으로 변화하고 구세의 운용이 있어서도 속도와 굵기가 일정한 원필에서 오히려 속도와 굵기의 변화를 주면서 오히려 이제 변화미가 있는 그런 예서를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소전에 비해서 빠른 글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대에는 이제 예서가 전대의 전설하면 진전, 한예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예서가 오히려 이제 그 시대의 글이 되고 그렇지만 뒤에 나온 초소해서 행서들에 의하여 역시 예서도 이제 좀 의례적인 글로다가 좀 이제 미뤄지긴 합니다. 두 작품을 뽑아놨고요. 다음으로 해서입니다. 해서는 말 그대로 그 해자가 방정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아주 똑바르다. 그 방정한 서체로 여러 서체 가중에 가장 나중에 정리된 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중국에서 한나라 말에 발생해서 당나라 초기에 완비가 되었고 해서의 대체적인 변화 과정은 옆으로 긴 예서의 짜임으로부터 점점 정사각형화되고 그 다음에 획법도 특유의 그 예서 특유의 갈고리라든가 삐침, 파임 등이 좀 더 아주 정제되게 되면서 이 해서가 규범적인 필획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뽑아놓은 이 작품은 한나라 부왕 말에 또 근대기를 살았던 석총 윤용구라고 하는 분의 글씨입니다. 해서로 아주 유명하셨고요. 아마 좀 젊은 나이에 여기 글씨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구성국 예천명 아주 유명하죠. 북이 전통을 이어서 그러한 북조풍의 당나라 해서로 이제 이렇게 정리돼가는 과정에서 위징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 구양순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구양순이 쓰는 비첩의 그런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임모해가면서 굉장히 잘 살려서 글을 쓴 작품으로다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대표적으로 뽑았고요. 다음으로 행서입니다. 행서는 아다시피 갈래자를 써서 흔히들 그 해설을 좀 흘려서 이어지듯 쓰거나 달리듯 쓰는 글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행서는 원래 해서나 초서와 함께 예서로부터 출발하였고 한나라 이후의 독립서체로 발전해서 오히려 해서보다도 더 먼저 정비가 된 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진시대에 왕이지나 왕원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씨들이 행서체 글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서가 오히려 더 빨리 정비됐다, 발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서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고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글씨의 예술적 영역을 넓히는 글씨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초서만 쓰시지 않고 행초를 같이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 많으시죠. 그래서 행서와 초서가 연결되고요. 이 작품은 청나라의 신해 혁명기에 혁명 두령 역할을 했었던 여원홍이라는 사람의 글씨로 알려져 있는데
지니어브나 이런 것은 이제 여원홍의 작품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비교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원홍의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소는 서예에서 한자를 쓰는 가장 빠른 이제 쓸려 쓰는 법이고 필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초서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초나라에서 나온 목간이나 그런 글씨체 중에 초서풍들이 있고 뭐 백서풍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쨌든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볼 때 진나라 말이나 한나라 초기에 나타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정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서는 행서와 함께 자유로운 필법과 작법이 가능해서 자유로운 글쓰기, 개인들의 개성을 나타내주는 글씨로 굉장히 서예가들한테 각광을 많이 받는 글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예 좀 쓰는 사람들은 초서 작품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초서는 붓을 빠르게 돌리는 과정에서 획이 직선화되고 획 하나하나의 길이가 또 좀 짧아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획과 획이 붙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까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칸을 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다른 이제 서실에 아이들이나 같이 오셨을 때 이거 보면서 설명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쉬어가는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서예 5채 이제 각각을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서예 쓰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그러실 텐데 대개는 한서체를 좀 집중해서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뭐 해서에서는 누가 유명하고 뭐 해서는 아까 얘기한 뭐 이제 구양순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윤영구가 유명한데 청재 김태석 같은 경우는 뭐 전서에서도 잘 쓰고 행서도 쓰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한 사람이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처럼 여러 사람이 여러 서체를 쓰는 글을 이렇게 모아서 합작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라도 지주 집안의 어떤 사람 생일을 맞아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서예가들이 이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서 합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창 오세창의 작품도 보이고요. 여기 송태라는 사람이 약간 예서체로다 쓴 거 맞죠? 무량수 예서체로 쓴 게 맞죠? 예서로다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좀 흘려서 행서로다가 쓴 글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체로다가 반듯한 또 이제 해서 글씨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체험의 이제 메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쓰게 되면 옷에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이 먹이 되는 이제 물을 쓰는 화선지를 이용해서 체험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찍어놔야겠다. 사라지게. 이게 이제 얼마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서예학교 분들은 이거 사진 찍었다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여기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냥 바로 위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저번 특별전 때 또 썼던 건데요. 동양 사회에서는 이제 8가지의 이제 생활 원칙이랄까 생활 도덕 규범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효, 대, 충, 신, 예, 이, 염치를 알라고. 그래서 요즘도 제발 염치나 좀 알고 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좀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퍼즐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퍼즐들을 다 떼어놨다가 이렇게 맞추면서 글자랑 맞춰보면서 하나라도 한자를 더 익혀가게 했고요. 조금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흔히 요즘 아이들 좀 많이 쓰는 전자노트라고 하는데요. 막 쓰고 이렇게 지우면 또 몇 번이나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쉽게 써보면서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캘러기르프라고 하는 요즘 글씨체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이제 앞에 게 전시 후기였다면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관람 후기도 되고 본인들의 또 이제 가운이라든가 좌우명이 있으면 이러한 저희가 활동지에도 이게 껴져 있고요. 저쪽에서 보면 활동지에도 껴 있고 이렇게 별지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집 가운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옆에다가 이렇게 전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전시 체험은 이렇게 4가지로다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저희가 이제 서예협회 또 인천미술협회 그 다음에 서가협회 이렇게 이제 3단체랑 이제 연합적으로다가 이제 협업을 해서 홀수달에 11월, 1월, 3월에
그 아이들이 요즘 서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4시간 하던 게 또 6시간 하던 게 4시간 줄어서 우리 아이도 6학년인데 해반이 그러니까 아니 뭐 먹발다 끝나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예가 이렇게 뭐 무시하고 버려야 될 곳은 아닌데 그래서 미술관에서 서예 교실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 오후 2타임씩 해서 한 달이니까 4주간 하면 8타임을 11월에 서가협회죠? 유보선 회장님? 예, 11월에 서가협회가 그 다음에 1월에 서예협회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3월달에 미술협회에서 한 달씩 이렇게 맡아서 서예교실을 열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번 기회에 서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아울러 이제 저희 박물관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야간에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술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보면 3, 4시 되면 애들 학원 뒷바라지 하느냐고 이렇게 못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녁 시간에 좀 편할 때 다 해놓고 오시라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0월달, 12월달, 2월달에 저녁 7시에 여기 전시장 내에서 유물들을 보면서 학예사가 직접 설명하는 갤러리 토크를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제가 또 나와서 그 전시 해설을 지금처럼 이렇게 12시, 2시, 4시에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한번 와서 보고 더 좋으면은 갤러리 토크도 신청하고 서예교실도 이렇게 신청해서 올 수 있게 온라인 통합 시스템, 예약 시스템에다가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니까 빨리 신청해서 여기 더 한 번이라도 와보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시 투어랑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교육안하고 해서 저희랑 어차피 한 달하고 있으니까 교육안을 좀 더 세밀하게 짜는다고 회장님 좀 해주셔야 돼요. 예. PPT는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해보시면은 첫 주만 잘 하면 나머지는 이제 평소 교실 서예교실로 나가는데 시간